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치열하게 다툼이 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산 분할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어떻게 분할하는지, 또 혼인 기간 중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별거 기간에 혼자 갚은 빚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도 나누는 거냐, 이런 질문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원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의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고 또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결혼 생활의 길이가 형태가 다양한 만큼 또 재산도, 연금도, 책임도 각기 다르게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혼인관계 파탄 전에 분양권에 당첨된 아파트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분양권의 재산 분할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례에서 남편은 혼인 전에 이미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1순위 자격을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게 됐고요. 결혼 후에 남편은 경기도 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양대금 2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 후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많아진 두 사람은 결국 1년 정도 별거 생활을 한 후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요, 별거 기간 동안에도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까지 스스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당시까지 아파트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명의 역시 분양권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끝난 이후에 남편이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때의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또 그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다툼이 됐습니다. 아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아파트는 저와 혼인신고 이후에 계약을 한 것이고 남편이 분양대금을 내던 때에 우리 부부는 아직 이혼 전이었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 저도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회사도 다니고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협력이 있었으니까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당연히 공동재산이고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남편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겠죠. 남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아내 말처럼 별거 중에 냈던 중도금이랑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금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지만 혼인 기간 동안은 아파트 분양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잔금을 다 지급한 후 정식으로 소유권 등기를 취득한 것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는 순전히 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남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혼인 파탄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아파트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법원에서 재산 분할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혼인 기간 동안 서로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재산을 그 명의에 상관없이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재산 분할인데요. 부부마다 혼인 기간도 다르고요. 또 이혼에 걸리는 기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산은 계속 변동하겠죠. 따라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뒀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해둔 것인데요. 즉 1심이든 2심이든 재판 중에 마지막으로 변론이 끝난 시점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혼 소송 도중에도 재산 변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정해둬야만 분쟁을 방지하고 판단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취지에서 법원이 원칙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른 경우와 같이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에 생긴 재산이고 또 그 재산이 일방 배우자의 독자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 혼인 중에 형성된 공동의 기반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 종결이 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자 따로 살면서 사실상 결혼 생활이 다 끝난 이후에 한쪽이 단독으로 만든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예외를 마련을 한 것이죠. 반면에 이 경우에도 혼인 파탄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그 재산 형성의 기반은 혼인 중에 공동의 노력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이때는 여전히 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중에 계약금, 중도금을 낸 아파트의 소유권을 혼인 파탄 후에 별거 중에 취득을 한 경우 또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지분이 혼인 파탄 이후에 정리돼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라면요. 이런 경우는 혼인 중에 형성된 자원 덕분에 생긴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 보면요. 남편은 혼인 중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혼인 파탄 전까지 분양대금의 약 70%를 납부했습니다. 아내는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하고 또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고요. 이후에는 직장에 복귀해서 소득 활동도 병행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요. 아파트 명의는 비록 남편 앞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취득 시점 역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시점 이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부부의 결혼 생활 중에 함께 형성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 파탄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자산을 기반으로 취득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따라서 남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전체를 아내도 함께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내는 본인의 기여도만큼만 계산을 해서 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그 재산이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이 짧든 길든 그 안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함께 이룬 성과라면 법원은 그 결과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혼인 생활 중에 부부의 채무, 즉 빚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재산만 나누면 되는 것인데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기만 하는 절차가 아니고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경제적인 결과를 청산하고 또 분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부부가 이혼할 때는 그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것을 실질에 따라서 각자의 몫을 분할해서 귀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또 분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에게 단순히 재산, 자산이 아니고 채무, 즉 빚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법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만든 자산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 즉 빚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재산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서 부담한 것이거나 또는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한쪽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은 부부 공동재산에 수반된 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채무는 이후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이 분담 여부를 따져야 하는 분할 대상 채무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그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나 또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후에 일방이 독자적으로 부담한 것이라면 이는 그 배우자의 단독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에 일방만이 채무를 계속 갚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일방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채무를 갚은 경우 그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채무는 혼인 중에 공동 책임으로 생긴 것이기는 하지만 혼인이 사실상 끝난 뒤에 다른 한쪽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반면에 일방이 단독으로 부담을 계속한 경우에는 기여 없는 상대방까지 그 이익이나 책임을 나누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살펴볼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서로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혼인 중에 화물차를 구입을 하면서 차량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다 갚기도 전에 이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면서 별거까지 한 이후에도 남편은 혼자서 다달이 화물차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에만 약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빚이 이혼 소송 초반 시점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내는요, 이혼 소송 중에 감소한 빚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화물차 운송업을 하면서 차량을 구입했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차량은 혼인 중 구입한 자산이기 때문에 차량도 그리고 그에 수반한 대출금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남편이 그 빚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줄였다고 해보죠. 이렇게 별거 시작 이후에 남편이 혼자서 갚은 빚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까요? 자, 당사자들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아내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법 재산분할 제도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 결일, 즉 판결 선고 전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따라서 남편이 갚아서 줄어든 채무 금액으로 재산분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에 따라야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이런 아내의 주장이 너무나 억울하겠죠.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아내와 따로 살면서 저 혼자 열심히 일해서 제 돈으로 빚을 갚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아무런 기여도 안 했는데 제가 절반 이상 갚은 빚으로 이거 다 재산 분할을 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빚 갚은 저만 바보 되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 혼자 갚은 채무 금액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처럼 이번 사례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일방에 의해서만 채무가 감소한 경우에 그 감소 부분이 재산 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아내 말에 따른다면 남편이 일해서 갚은 빚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돼서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금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반면 남편의 말에 따른다면 채무를 갚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이 그만큼 적어지고 또 남편이 갚은 금액은 온전히 남편 본인의 채무를 갚은 것으로 되겠죠. 여기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이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일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하거나 또 변화시킨 재산은 그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채무의 경우에도 그 발생 시점이나 성격을 따져서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는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혼인 파탄 이후에 일방이 단독으로 갚은 채무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으면 분할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다시 이 부부의 사례로 돌아와 보면 남편은 혼인 중에 화물차 할부금을 부담을 했고 또 이혼 소송 중에 아내와 별거한 상태에서 혼자서 일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이혼 소송 종결일, 즉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채무가 크게 줄어들어 있었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아내의 기여가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이 부부의 경우에 별거 및 이혼 소송이 시작됐고 또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종료된 상태, 즉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남편이 자신의 소득으로만 빚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무가 감소한 부분은 남편의 단독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아내가 이 채무와 관련된 재산 형성이나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기여는 없다고 본 것이죠. 결국 혼인 파탄 이후에 남편의 노력으로 감소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고요. 아내는 이 채무가 감소하기 이전의 상태, 즉 화물차에 상당한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례처럼 혼인이 이미 파탄되고 각자 따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빚을 갚아서 채무가 줄었다면 그 줄어든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입니다. 법원 역시 재산분할의 시점과 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관계의 실질적 종료, 그 이후의 노력까지 모두 함께 고려하는 것을 진정한 공평한 분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산 분할 시 국민연금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제도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은 꼼꼼히 챙기시는데요. 정작 국민연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은 배우자가 일하면서 넣은 것이고 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받을 수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국민연금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 자산이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 분할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한 노후 자산의 일부를 공정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분할제도라는 것이 1999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업주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혼 여성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고령화 그리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혼인기간 중에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혼이 확정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0년 이상 가입하고 또 수급 연령에도 도달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본인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요. 수급건이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사례로 좀 보겠습니다. 남편이 매달 1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고 혼인 기간 중에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그리고 이 연금의 전체 가입 기간은 30년이라면요. 이 150만 원의 3분의 2, 즉 혼인 기간 중에 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인 100만 원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중 절반인 50만 원을 전 배우자가 매달 분할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50대 50, 즉 반반씩 수령을 하는데요. 무조건 반반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길었거나 상대방의 기여가 현저히 적었다면 6대 4 또는 7대 3처럼 비율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요. 각자 연금을 받기로 하고 우리 서로 분할 청구하는 것은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문구로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남편이 매달 30만 원을 아내에게 송금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중 몇 프로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확한 용어와 수치를 사용해서 문서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혼인기간이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전체를 다 나눈다고 하면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법적으로 혼인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요. 그만큼 분할연금 대상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부었고 그중 아내와의 혼인기간이 10년이라면 이혼 시 아내는 그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는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런 점을 입증을 하시면요. 그 5년의 기간만큼은 또다시 분할 기준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할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갖추셔서 분할연금 수급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꼭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혼하고 나중에 청구하려고 했는데요. 기간을 놓쳤어요. 이런 분들이 꼭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있습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직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미리 청구해 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미리 청구를 해두시면요. 나중에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자동으로 분할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변호사님, 이혼 후에 재혼하면 연금 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분할된 연금은 계속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이혼 소송 이후에 국민연금이 문제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혼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최근에 아주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다면 꼭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인 부부는 1997년에 결혼을 해서 한 아이를 두고 수십 년간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국은 갈등 끝에 2016년에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을 청구했고요. 남편도 반수를 제기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조정에 합의합니다. 조정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 소유의 아파트를 넘겨받고 그 대가로 1억 7천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 마지막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로 앞으로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더 이상은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었죠. 그런데 조정이 끝나고 약 한 달 후에 아내가 국민연금공단에 남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분할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 쌓인 연금의 절반은 내 몫이라는 거죠. 이에 남편이 즉시 거절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제 겁니다. 아내와 다 이렇게 협의를 했고 조정도 성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분할 비율을 0%로 해주시고 저에게 제 연금을 모두 주세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건데요. 과연 남편은 본인의 국민연금을 아내와 나누지 않고 100% 다 수령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우리가 청산조항을 포함해서 조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제 국민연금은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아내의 말은 이렇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절차에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다 하고 보니까 남편 명의로 국민연금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는데 혼인 기간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납입한 연금이니 제게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분할 제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배우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은 배우자 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반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이혼 당사자가 재산 분할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 연금의 처리는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조정이나 판결에서 국민연금은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했을 경우에는 연금 분할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으로는 서로 재산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 국민연금까지가 포함되었느냐가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원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먼저 원심 재판부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할 때 연금도 포함된 거고 이제 와서 아내가 연금을 달라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연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 조정조서 어디에도 연금 분할은 없다 이렇게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요. 또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누락된 재산이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연금이라는 독립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반소장, 준비서면 등 어디에도 연금 분할이 언급된 적이 없고 또 연금 분할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의 흔적조차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보기에 아내는 여전히 국민연금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잘못됐으므로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남편의 국민연금을 매달 절반씩 나눠서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혼을 하면서 재산이 다 정리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분할은 단순히 이제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자 한 사람의 혼인기간과 헌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연금 분할을 안 하기로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둔 것이 아니라면 법은 원칙대로 연금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을 안 했으니까 연금 안 나눠도 되겠지가 아니고 연금은 말 안 하면 자동으로 나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라면 연금 문제 역시 명확하게 정리해 두실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입니다. 법률론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특이하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재산 분할 청구 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례는 어느 재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남편과 아내는 각자 이혼 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요. 결혼식도 올리고 함께 집을 구해서 살림도 차렸습니다. 서로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면서 무려 10년 동안 부부처럼 살아왔죠. 하지만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라고 하죠. 네, 사실혼 관계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올렸고 또 함께 살면서 재산도 같이 모으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혼 관계로 볼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 역시 사실혼 기간 동안 아내가 남편의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아내가 직접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살림을 책임지며 남편을 내조했고요. 남편은 그런 아내 덕분에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건물도 사고 예금도 많아지고 재산이 몇 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가 발각이 된 거죠. 아내는 크게 충격에 빠졌고 결국에는 이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가 없겠다라면서 사실혼 해소를 선언하고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것이죠. 이제 남편은 세상에 없고 그 상속인들이 남겨진 재산을 물려받게 될 상황에서 아내가 소송을 계속하면서 남편 명의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자, 사실혼 배우자 역시 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사실혼도 부부 공동체로서의 실질이 있는 이상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내조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기여가 무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관계에 있어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의 문제인데요. 법률혼 관계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관계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도 없고 또 재산분할 청구권도 그때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남겨진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가 없고요. 다른 법률상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재산분할 소송이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유지가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했으니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 시점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이 명확하다면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가 이미 제기가 되었다면 그 청구는 유효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개해서 절차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생전에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했고 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이미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부부의 관계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내가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사망 전에 청구된 재산 분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생전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됐음을 근거로 정당하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고요. 이후 사망한 남편의 상속인들이 이 소송을 이어받아서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합니다. 네, 사실혼이 이렇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로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혼인과 마찬가지의 권리가 부여될 때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없고 또 사망 이후에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시거나 또 다른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겠고요. 또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으신 부부라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재산 관계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 분할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 혼인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파탄 이후에 부부 한쪽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만든 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별거 이후에 일방이 혼자 갚아온 채무는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이상 그 감소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사례에서는 국민연금 역시 배우자 단독 명의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노후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실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법률혼에 준하는 관계라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관계가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생존자가 먼저 해소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경우라면 사망 전에 청구된 재산 분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살펴봤습니다. 결국 재산 분할 과정에서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요. 명의보다는 협력의 흔적을 따진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